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11월 증시전망 예보, 나스닥 예보 할 겁니다. 나스닥. 자, 오늘 요거 읽어드리지 않고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할 이야기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일단 나스닥이 지금 좀 상승을 보였죠. 지금 11월에. 여러분들마다 각자의 판단이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계속해서 흐려요. 뭔가 이 영상을 봤을 때 맑은 날씨를 기대하고 뭔가 무지개 뜨는 걸 보고 싶은데 계속 흐려. 근데 왜 그럴까? 오늘 또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이고요. 요 영상은.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대산에 대해서 영상 올렸죠. 그죠? 자, 이 영상 올리고 나서 여러분들 뭐 어떻게 대리 만족들 많이 하신 것 같아. 그죠? 근데 제가 그 영상에서 좋아요를 눌러달라. 만약 이 영상이 계속 올리길 원하면 그거를 이제 설문조사 느낌으로 형태로 한 이유가 뭐냐면 자, 25개가 나왔어요. 좋아요 수가.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루 했는데 조회수가 막 50개가 넘었다. 거의 60개, 70개 나왔다. 그랬으면 이제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중요시 생각하냐면,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제가 이제 요거, 뇌피셜이 아니라 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거 쪽으로 조금,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네, 나름. 그래서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구독자가 들어왔다가 확 이탈하잖아요. 그게 반복되면 그 유튜브는 어, 알고리즘한테 찍히게 돼요. 예, 찍혀요, 찍혀. 이게 무슨 얘기냐? 노출을 안 시켜줍니다. 찍히면. 왜? 유튜브 알고리즘은 그 유튜버가 좋지 않은 유튜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대산 유튜버가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성장이 안 되고 계속 기존 구독자들에서 늘어도 막 확 늘지 않잖아요. 구독자가 사실 3만 명이 넘는데도. 그 이유가 이게 약간 대산이 내 영상 보니까 좀 짜증나는데 이거 보고 또 지가 어차피 그 사람이 뭐 이걸 보고 해봤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어차피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어 구독자들의 이탈이 심하면 안 돼요. 갑자기 단기간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야, 삼성전자 바닥이에요. 이 이야기하면 다나가 그때 진짜 바닥이었는데 다나가 왜 대공황을 와야 되거든 그 사람들은. 근데 내가 개소리 소소리야. 아니 내가 다 맞추고 SBB 지금 사태는 일단 뭐 다 얘기해도 소용없어. 일단 나가고 봐. 자, 그 뒤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막 140명이 나가 한 번에. 구독자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 유튜버는 이상한 유튜버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고 노출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지금도 노출을 잘 안 시켜줘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 조회수들은 거의 다 저희 구독자분들의 조회수예요. 예. 저는 이제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제가 대산 영상을 계속 찍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대산 영상을 찍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산에 있는 실질적인 지금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비율이 높지가 않아. 빈도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빈도수가 높지 않고 거의 다 대부분 이미 대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을 느끼고 약간 진짜 대산 죽여버리고 싶다. 나 진짜 걸리면 넌 진짜 죽어. 이렇게 분노하고 거의 원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좀 하신 분들이 비율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 막 박제돼 가지고 막 DC 인사이드인가 뭐 이런 데도 막 박제돼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그 당시에 대산 경제 분석 제가 한창 깔 때 막 구독자가 조금 늘기도 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이미 구독을 취소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더 이상 대산 이야기 안 하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 중에서 대산 이야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구독 취소를 하고 그거는 자유죠. 저는 뭐 어떤 걸 바라고 한 게 아니니까. 제가 그렇다고 후원을 막 받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어제도 후원 한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 드려요. 사실 그 전에도 또 한 분이 있었어요. 또 다른 분이 이제 후원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막 감사의 말씀 못 드려서 싸잡아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쨌든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이 대선 영상을 계속 찍으면 구독자가 조금 늘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원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대리 만족을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제 유튜브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왜 이분들은 내가 이 영상을 찍지 않으면 안 올 거야. 근데 내 유튜브는 이거를 이분 이제 저격하려고 만든 영상이 아니잖아, 이 사람. 그렇잖아요. 이거 뭐 괘씸해요. 뭐 내 유튜브 사실 봐. 알아요. 이번에도 내가 이제 이 영상 올리자 말자 진짜 그 저녁 영상을 보세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미 거기 있는 구독자들은 그냥 거기에 이미 세뇌가 돼 있어 사실. 근데 이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논리적으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영상을 만들 만큼 만들었고 응? 이제는 내 채널이 좋다는 거를 알고리즘한테 나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내가 계속 대산의 이야기를 하면 알고리즘이 싫어한단 말이야. 왜? 여기 있는 분들은 대산 이야기가 아니면 잘 안 볼 테니까. 물론 대산의 구독자분들 중에 오셔서 혹은 좋다고 하셔서 이제 그 제 채널을 구독하고 꾸준히 제 시향 전만 보시는 분들도 있지 많지. 그치만 지금 제가 최근 통계를 보면 대산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최근 오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25개밖에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뭐 나중에 대산이 뭔가 나한테 피해를 입힌다. 그러니까 자기도 조심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뭐 알고리즘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완전히 진짜 그건 끝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 사람도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찐 바보가 아닌 이상. 물론 뭐 변방의 장수도 하면서 계속 계속 뭐 대공황이니 뭐니 하는데 실제로 대산이 얘기한 게 맞아서 그런 게 아니지만 그거는 대산이 4년 이제 5년 차잖아. 5년 차야. 대공황 외친 지 5년 차라고. 5년을 외쳤는데 한 번은 맞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사는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그 뭐 영상을 보고 뭐 그런 게 아니 뭐 안 보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나중에 내가 구독자가 많아지고 하면 그때 한번 뭐 다룰 수는 있겠지. 그리고 어차피 구독자가 많아지고 하면 알 거야. 또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분간 영상을 안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 알고리즘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노출을 안 시켜줘. 그래서 내가 뭘 맞춰도 소용이 없어요. 뭘 맞추고 잘 증시 전망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알고리즘이 노출을 제대로 안 시켜주니까 그 가운데에도 지금 구독자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이거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얘기하고 시장 전망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핑크 다이먼 등 월가 거물들이 28 전쟁,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촉발 우려한다. 여러분, 레리 핑크 회장, 다이먼 회장이 긍정적으로 봤었어요. 올 초에. 시장을 긍정적으로 봤었다고요. 저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공황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식을 일단 해야 된다. 왜? 차트상으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올해 내내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의 시황 전망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우연하게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28전쟁 일어나자마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저랑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제가 이분들처럼 대단하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냥 내가 분석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사실에 저는 조금 이제 위안을 삼죠. 아, 내가 하는 분석들이 결코 틀리지 않았구나. 일단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우려들을 항상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건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이 이야기했는데 유럽 중동 분쟁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 초래 가능성 동의합니다. 예, 저는 뭐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국제유가의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그런 통화 정책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변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계속 이 얘기는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연준이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해야겠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증시는 폭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내일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발언이 매파적인 발언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차트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야 되고 다만 미국이 공황이 올 거라 대공황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조금 과한 생각이다라고 여러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과한 생각이다. 한국의 대공황 요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공황은 너무 과한 생각이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이 대공황이 온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한국은 만약에 뭐 미국이 대공황 온다고 하면 한국은 뭐 그냥 끝이에요, 끝. 끝이에요, 끝. 근데 이게 대공황이 오지 않고 미국이 설사 잘 되더라도 한국은 뭐 금융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다른 상황이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나스닥하고 코스닥, 코스피를 분석하잖아요. 이걸 따로 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항상 이렇게 커플링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언젠가 디커플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스닥은 오르는데 코스피는 막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한국은 금융위기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항상 커플링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언젠가 디커플링이 일어났을 때 무언가 변곡점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항상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이든 이제 좀 호재 좀 볼까요, 우리? 미 바이든이 중국 시진핑 정상회담서 군사 대화 재개 발표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호재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니 나스닥이 조금 많이 과하게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제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 먼저 국제유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봤는데, 야, 이렇게 해서 음봉이 나더니 추가적인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국제유가는 이 부분 있죠. 이 파동을 절대로 이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파동을 여기 있는 이 파동을 죽이고 얘가 요렇게 해서 뚫으면 국제유가의 뭐 엄청난 상승 이런 것들은 사실상 거의 있을 가능성이 낮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뭐 2024년 상반기 이전에 무언가 뭐 국제유가의 상승, 막 폭등 이런 걸 생각하기에는 이미 추세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지만 지금 상황은 우리가 추세가 완벽히 돌아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 자, 요렇게 국제유가가 갑자기 내려왔어요.
이 내려온 과정들이 뭐 베네수엘라의 증산도 있을 거고요. 베네수엘라. 결국 미국이 선제적인 조치를 했잖아. 그쵸?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 중국의 뭐 갑자기 이제 경기 침체 이것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그쵸? 근데 결국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돼요. 이 국제유가의 가격을. 그리고 여기다 이란이 있어요. 현재 이란이 직접적인 이팔 전쟁에 완벽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실제로 지상군을 투입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추후에 우리가 원유에 대한 유가의 어떤 안정화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란이 이거를 동의해주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뭐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나중에 국제적으로. 왜냐면 이란은 이제 미국하고 사실상 사이가 더 나빠진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변수가 있어요. 국제유가에 대한 변수.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바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틀렸다고 해서 아 이게 뭐 끝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차트가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환율도 자연스럽게 튀겠죠. 제가 환율은 지금 현재 국제유가와 얽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린 국제유가의 시세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나스닥 차트 분석을 하겠습니다. 와우, 나스닥 이렇게 올랐어요. 그죠? 제가 요 부근에서 여기 이제 11월 1일 1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는 여기 장대 양봉이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제가 11월 1일 날 영상을 올렸으니 이게 11월 1일 날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장대 양봉으로 끝나지는 않은 거죠. 예, 그때 상황은 그죠? 어쨌든 저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구간이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술적 반등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빠르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일단 먼저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어떤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가 요것들을 보고 자 추세줄을 한번 그어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그었는데 이미 하락의 추세를 약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은 저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만약에 차트를 내가 조금 많이 좀 뭐랄까 나는 믿는 편이다. 그렇다면 사실 이거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추세 전환. 그러니까 즉 여기가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바닥일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셔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매물이 악성 매물이에요. 그쵸? 왜 악성 매물일까요?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매물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죠. 그쵸? 근데 이 과정에서 여기 있는 매물이 소화하기가 힘들까요? 여기 있는 매물이 소화하기 힘들까요? 지금 여기 있는 매물이 더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추세를 이탈하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여기 매물이 다 쌓여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강한 호재가 필요합니다. 강한 호재. 여기에서 이제 악재가 해소된 거는 셧다운은 사실상 뭐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각할 필요 없고 비구이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비구이한.
이런 악재들은 현재 추가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재가 아니라고요, 더 이상. 그지만 28 전쟁이라는 게 터졌잖아요. 근데 28 전쟁은 아직 악재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셧다운은 제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해도를 돕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셧다운은 당연히 단계적인 악재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불확실성이 아니잖아요. 결국에 정상화가 돼요. 셧다운이 온다고 무슨 뭐 대공황이 오고 이런 건 잘못된 거고 정상화가 됩니다. 근데 28 전쟁은 이야기가 달라요. 이 양상이 갑자기 변모해서 정말 악화될 수도 있고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낙관을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승 추세로 본다면 여기서 돌파를 했으니까 이 추세는 절대로 깨면 안 돼요.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여기에 이 추세를 깬다면 그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고 사실상 나스닥이 약세장으로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제는 이 기술적 반등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10월 내내 내린 이 지금 음봉, 그러니까 월봉으로 따지면 이 음봉이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소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미래를 봤을 때 상승을 위한 선 반영인가 이것이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이 파동을 깨느냐 안 깨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고 일단 상승 추세가 뭐 파월이 내일 발언하고 나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진짜 근데 저는 절대로 이 고점을 뚫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월에 만약에 고점을 뚫는다면 제가 틀린 게 되겠죠. 여러분들 제 시장 전망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중간에 제 생각이 틀리면 바꿔서 수정을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가끔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수정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거 돌파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거는 확률상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11월 전망이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 내가 11월 1일 날 뭐 2일 날 뭐 이렇게 전쟁이 뭐 터진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상황이 변하면 제가 그 변화된 상황들을 얘기하고 차트에서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 근데 이번에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어렵고 이어서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분명히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밀리는 과정을 지켜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접근할 때 만약에 나는 지금 바닥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반드시 눌렸을 때 조금 매수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종목이든 지금 상황은 돌파 매매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눌렸을 때 충분히 눌렸을 때 왜? 손절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를 이탈하라는 거는 그거는 상승 추세가 끝이에요. 끝. 그렇기 때문에 눌렸을 때 매수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아 이거는 약간 비정상적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시장이 낙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요즘 조금 해요. 아니, 뭐, 다른 이 악재들은 다 괜찮은데, 28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건데, 시장이, 너무나도 낙관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는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만약에 반대의 전망이 나오면, 뭔가 안 좋은 게 나와버리면, 이게 조금 하락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저는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강하게 그냥 V자로 완벽히 V자가 나온 건 아니죠. 이렇게 강하게 이거를 지금 11월 초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만약 오르더라도 저는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확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좀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거를 이탈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이제는 명확해졌어. 이거는 이탈하면 안 된다.
자, 이거 이탈하면 뒤도 보지 말고 일단은 다 튀어야 돼. 어느 정도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나는 제가 코스피 코스닥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코스닥은 이런 데 맞고 떨어졌잖아. 여기 저항선 맞고. 근데 얘는 이거 뚫었잖아. 가야 돼. 뚫었으니까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정상이야. 그러니까 안 가면 뭐야? 안 가면 약세장이야. 내년에 약세장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야 돼, 그냥. 이제는 더 뭐 돌아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 차트에서 이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무조건 상승으로 가야 돼요. 그런 구간이야.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지금 좀 올랐어. 근데 다행히도 이제 올랐단 말이야. 그렇다면 저는 비중을 줄이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비중 좀 줄여라.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 막 욕심 부릴 구간이 아니야.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설명드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상승을 이제 생각할 때 여기를 돌파하는 거 보고 그때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나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16,000 구간 근처를 제가 봅시다. 솔직히 얘기해서 17,000까지, 17,000 여기 뭐 얼마 남지 않았잖아. 이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쵸? 전 고점, 역대 신고가를 갱신하는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여러분이 주식시장 오늘 하고 그만둘 거 아니야. 만약에 이게 여기서 고점을 뚫는 상황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뭐 내가 이거 고점 뚫으면 11월에 틀리는 거지. 그치? 나도 한번 틀릴 때 됐잖아, 여러분. 그쵸? 저도 인간인데 하지만 전 안 틀릴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나 틀릴 때 됐잖아. 그러니까 고점 일단은 뚫고 나서 이제 그때 얘기하자. 고점 뚫고 사실 여기를 뚫어야 100% 확실한 거야. 이거는 진짜 여기 뚫었는데 뭐씨 공항이다 뭐 이런 생각하면 그 정신 나간 거고 그냥 하수 그냥 초보고 그냥 이거 고점 뚫으면 대세 상승이에요. 그냥 그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거기서 눌리면 무조건 담아야지. 뭐 차트상으로 일단 그렇게 나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트상으로 이미 상승하겠다는데 따라가야지. 우리가 달리는 말레 올라타야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이 악성 매물을 소화해야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횡보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횡보.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횡보 추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필요해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상승도 나올 수 있고 그래야 내년 상반기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내년 상반기를 2024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밀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이다 11월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 과해요 이거는. 그치만 우리가 차트만으로 봤을 때는 추세 전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전환을 하고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N자형이 나오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답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반대의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하자.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인버스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인버스를 하는 인버스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버스 우리 추종자 분들 인버스 인버스를 하든 뭘 하든 손절을 안 하고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데서 인버스 때리고 싶으시면 뭐 하시든 뭐 제가 하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그거는 뭐 어쩌겠습니까? 마이클 버리가 되고 싶은데 실제로 잘 될 수도 있겠죠. 이게 하락이 나와서 그치만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버스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리스크가 어떤지 지금 아니다. 이건 영상으로 하나 만들자. 여기서 끝내죠. 끝내고 영상으로 하나 만들자. 그게 낫겠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